최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게 사건이 발생한 며칠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한국 내에서 여론이 험악해지자 그제서야 사과를 했는데요. 이미 몇 달 전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추가 도발을 예고했는데 한국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정은이 직접 도발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요즘 북한의 굵직한 도발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왕이나 다름없는 독재 체제에 쌓여가는 내부의 불만을 주변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북한 수뇌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단 1%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과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 분쟁이 생겨 발생했는데요. 힘의 차이가 명확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심지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는 건 그 나라의 수뇌부가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위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강대국 다음가는 영향력을 지닌 지역 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자 강대국에 거의 근접하여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에서 지역 강국의 맹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때 아프리카보다 못했던 세계 최빈국이 이제는 네로라 하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1970년대까진 나름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소말리아, 짐바브웨이, 베네수엘라 같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파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상을 자랑합니다. 우선 양국의 경제력을 살펴볼 텐데요. 인구는 한국은 5,178만 명, 북한은 2,577만 명입니다. 국가 GDP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북한은 3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1인당 GDP는 한국은 33,000달러, 북한은 1,000달러 이하로 추정됩니다. 이마저 중국이 암묵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자행해 국가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뿐이며 사실상 고난의 행군 때 죽었어야 할 북한을 잔인한 중국이 억지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시키는 것입니다. 한때 프랑스를 유럽 최강으로 군림시켰던 나폴레옹은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라는 전쟁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를 현대의 관점에 맞게 해석하면 군사력은 곧 경제력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전차와 군함, 전투기 등의 무기를 사들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름과 탄약 등은 당연히 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군이 신형 군함은커녕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어뢰정이 주력이며 공군도 신형 전투기는 꿈도 못 꾸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하던 전투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북한이 한국보다 2배는 많은 전차와 군함, 전투기를 보유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1960년대에 개발되어 가는 곳마다 동네북 수준으로 터져나간 T-62 전차,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운용하고 있는 어성 크기의 어뢰정,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시절의 기체임에도 아직도 마르고 닳도록 운용하는 미그-15, 미그-17, 미그-19가 북한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식 무기들은 보유해봤자 한국군에게 그대로 갈려나갈 뿐이며 이마저 위지비가 없어 평양 소속 부대를 제외하면 훈련도 거의 못하거나 아예 방치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군사력, 먼저 육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수천 문의 견인포와 다연장 로켓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큰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연평도 포격 사태인데요. 당시 북한은 서울을 타격하는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4군단에서 연평도를 향해 170발의 견인포와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은 섬에 닿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졌으며 지상에 닿은 것 중 20발이 불발탄, 나머지도 목표였던 군 시설에 떨어진 건 5발도 채 안 됐습니다. 본인들 기준으로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런 형편없는 전과를 보여줬으니 사실상 북한 포병의 명중률과 보급 능력이 얼마나 개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4,000대 가량의 전차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진격하면 어떡하냐고요? 걸프전 당시 평범한 3세대였던 미국의 M1 전차는 T-62의 상위 호환인 T-71을 보이는 대로 학살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3.5세대 최강급에 속하는 한국의 K2와 북한의 T-62가 맞붙는다면 북한에겐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것도 만족 못해서 희대의 전차킬러 아파치까지 도입해 북한의 전차를 사냥할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냥 북한군에게 자신들의 전차는 불타는 고철덩어리 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다음은 해군입니다. 한국은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필두로 3,000톤에서 5,000톤대의 군함들을 18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대다수가 어뢰정이라 그 외에는 1,000톤대의 초계함이 10척도 채 되지 않으며 놀랍게도 3,000톤급 이상의 중형 군함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저런 구식함에 발사할 미사일 값이 더 나갈 정도인데요. 그나마 현재까진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에 건조한 낡은 잠수함이 대다수이며 단지 한국이 해군 규모에 비해 대잠 전력이 빈약한 것 뿐입니다. 그마저 천안함 사태 이후 정신 차린 한국 해군이 인천급과 대구급처럼 3,000톤대 대잠 호위함 다수를 건조하며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와 와일드캣 대잠 헬기 같은 대잠 전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쯤에 모든 대잠 전력 도입으로 사냥 준비를 끝마치면 북한의 잠수함은 두려움에 떨며 꼭꼭 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공군입니다. 진지하게 현재도 한국 공군이 3일 안에 북한의 제공권 장악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쪽은 해군의 잠수함처럼 변수나 위협이 될 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현재 534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절반 정도인 248대가 한국 전쟁 때 운용했던 미그-15, 미그-17, 미그-19입니다. 당연히 60년을 훌쩍 넘어 기체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관리도 부실해 전투는커녕 비행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외로 평가받습니다. 그럼 남은 건 미그-21 190대와 미그-23 56대 그리고 평양 수호 임무를 맡는 미그-29 40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미그-21도 전력으로 판정하기엔 매우 애매합니다. 세계 4위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비교가 안되는 인도 공군조차 현재까지 140대가 넘는 미그-21이 추락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90대의 미그-21 중 과연 몇 대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한국 공군은 F-15K가 나설 필요도 없이 주력 전투기인 KF-16만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 입장에선 최신형에 속하는 미그-29조차 KF-16과 F-15K에게 전자장비와 무장 등 종합적인 성능에서 완전히 열세입니다. 심지어 북한에겐 설상가상으로 현재 한국은 5세대 최강급에 속하는 F-35를 최소 60대 이상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제-20이나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최소 200대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군을 상대로 우위는커녕 대결 성립조차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피스아이나 시그너스 같은 지원기들이 합류한다면 이 격차는 몇 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북한이 안쓰러울 정도인데요. 애초에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라 잃을 것도 없어 막 나가도 되지만 한국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중히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땐 평양 불바다라는 대가 매일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이덕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중기 야사는 공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앞서 저희는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흥망성쇠를 엿보았고 중소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3위로 독일, 중국 다음입니다. 한국 뒤에 있는 것이 미국,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업부터 전통 제조업까지 두루 발달해 있어서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것이 거의 없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3위라는 순위는 그렇게 안정적인 지위는 아닙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제품이 1735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독일, 3위는 미국, 5위는 일본입니다. 7위는 140개로 인도이며 한국은 63개로 13위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 기지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공산품 중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품은 어떨까요? 니케이가 발표하는 첨단 기술 제품 시장 점유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제품은 D램, 유개발광 다이오드, 랜드형 플래시 메모리, 대형 액정 패널, 스마트폰, 슬림형 TV, 조선 7가지인데 모두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1위인 제품과 달리 중국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1위인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기업들의 위탁 제조를 맡기는 형태입니다. 또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은 곧 한국 시장으로 수입돼 국내 시장을 초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철강, LED, 소형 가전 등이 중국산 제품에 국내가 큰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아주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한국 제조기업들에는 점차 기회에서 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제조업과 관련된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인재들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및 환경 규제도 제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제조업 수출도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언론에 스마트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2000년대 말부터로 이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디지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조업이란 중기야사 뿌리 산업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주물, 단조, 금형, 용접 등 기계공학적인 기술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기계에 각종 센서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 수 없지만 생산 현장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멘스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공장 구축에 적극적이었고 이 솔루션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제조업의 변화는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로 유행했고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는 인공지능과 만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빅데이터가 나오고 이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는 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의 신체적인 작업은 데이터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에 의존한 작업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정확도를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작업은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공장에는 반드시 있었던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도 개선된다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 공장은 점점 떨어지는 선진국의 제조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필요 인력이 줄어들어 인건비가 낮아지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젊은이들이 제조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 공장을 리쇼어링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생산 공장을 해외로 보내는 오프쇼어링과 대비되는 단어로 해외로 보낸 생산 공장을 다시 국내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가 많았던 지역 경제와 사회가 황폐화되는 것은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습니다. 리쇼어링은 이를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말이지만 사실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생산 라인의 디지털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차그룹,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은 각자 자체 IT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 SDS,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포스코는 포스코 ICT와 같은 계열 IT 회사를 통해 생산 라인의 디지털화를 진행해왔고 그룹사들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일은 이 회사들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룹사의 ERP를 IT 회사들이 전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공장은 대기업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시범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이 돈과 노하우를 대서 중소기업들의 공장을 스마트화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디지털화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